저는 제 아내를 늘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었다기보다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해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제 아내는 직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밝고 성실하고 동료들이나 상사에게도 신뢰를 받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아내가 제 자랑이었고 저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내 이야기를 꺼낼 때면 괜히 어깨가 으쓱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아내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참 대단하지 않아? 그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회사에서 회식이 잦아지고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겠거니 하고요. 다들 술자리 피곤해하고 남편이나 아내들도 이해해주는 게 당연하다 저도 그렇게 합리화를 했습니다. 오히려 힘든데도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내를 이해해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작은 이상함이 싹 트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늘 제 옆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즐겁게 했던 아내였습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 상사나 동료들의 반응, 때로는 가벼운 불평까지도 술잔을 기울이듯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달라졌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괜히 말수가 줄고 TV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모습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의 온기가 사라지고 벽처럼 단절된 공기가 집안에 드리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다정하게 말을 이어가던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 한두 마디 단답으로만 끝내고 휴대폰을 붙잡고 웃음을 참는 듯한 낯선 표정을 지어 보일 때의 느낌을요. 그 찰나의 표정 하나가 마음속 깊은 곳을 수없이 찌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괜한 의심하지 마라. 피곤해서 그런 거다. 누구든 일이 많아지면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의심은 억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작은 균열은 점점 벌어지듯 제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회식이라고 하더니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술 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표정이 밝았습니다. 웃음을 억누르지 못하는 듯 입꼬리가 자꾸만 올라가 있었죠.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회식 분위기 되게 좋았나 봐?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눈을 피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뭐 다들 재밌게 했어.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사 이야기를 몇 마디라도 늘어놓았을 텐데 그날은 침묵이 전부였습니다. 그 밤 저는 차갑게 일렁이는 불안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마치 낯선 그림자가 제 아내의 웃음 뒤에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띈 또 하나의 변화는 휴대폰이었습니다. 원래는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던 아내였습니다. 제가 TV를 보거나 주방에 서성이는 동안에도 휴대폰은 늘 제 손 닿는 위치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손에 꼭 쥐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거실에 두는 대신 침대 머리맡에 두었고 제가 무심코 가까이 다가가면 화면을 슬쩍 끄고 휴대폰을 엎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소한 몸짓 하나가 제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그래, 내가 괜히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사람의 본능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대화가 줄고 표정이 어색해지고 휴대폰을 숨기려는 듯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화 톤까지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는 따뜻한 질문으로 시작하던 하루가 요즘은 달랐습니다. 제가 뭘 물어도 응, 몰라, 괜찮아 같은 단답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무심한 대답은 마치 눈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와 긴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집에서는 저와 단답으로 대화하면서 어딘가에서는 환하게 웃으며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제 머리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변화도 서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출근할 때 그냥 평범하게 단정한 차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아침마다 거울 앞에 꽤 오랜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고데기로 곱게 말고 화장에도 훨씬 정성을 들였죠. 옷차림 역시 한층 세련돼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가? 하고 농담처럼 물었더니 아내는 요즘 회사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저를 향한 웃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며 지은 표정 같았습니다.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잊히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아내가 회식이라고 해서 늦는다길래 제가 전화를 걸었죠. 평소 같으면 바로 받던 전화가 한참을 울리다가 겨우 연결됐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하게 숨이 가빴습니다. 뒤로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얼핏 들렸습니다. 뭐해, 왜 이렇게 늦게 받아? 하고 물으니 노래방이라서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라고 답했지만 제 직감이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시끄러운 노래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목소리에서 낯선 떨림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사소한 음색의 변화만으로도 그 뒤에 감춰진 진짜 상황이 상상된 적 있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건 아닐까? 그 직감에서 오는 섬뜩한 기분은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심이 스스로를 좀먹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단순한 피로에서 비롯된 오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표정, 말투, 휴대폰, 외모 모든 징후가 예전의 아내가 아닌 낯선 아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는 단순히 회사 회식을 즐기는 게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아내가 또다시 회식이라고 말한 날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렸겠지만 그날따라 제 가슴은 유난히 거칠게 뛰었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과연 정말 회식 자리에만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걸까?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상상이 교차했습니다. 불안을 견디지 못한 저는 결국 차 키를 집어들고 아내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싸늘했지만 제 심장은 불에 그을린 듯 뜨거웠습니다. 운전대 위에 얹은 제 손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이 죄다 신문하는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괜히 온 거 아닐까? 그냥 집에서 기다릴걸.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발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끝날 즈음이 되자 회사 근처의 큰 식당 앞은 술에 취한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 비틀거리는 발걸음, 흔들리는 손짓이 뒤섞이며 도시의 밤을 채웠습니다. 저는 자동차 시트에 몸을 움츠린 채 창문을 조금 내리고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도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당 문을 열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눈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향했습니다. 아내가 무리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이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괜히 온 건 아닐까? 그냥 믿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미 눈은 아내를 쫓고 있었습니다. 무리 속 아내는 처음에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슬그머니 한 남자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행사 사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가끔 제게 이야기했던 성실한 친구라던 그 남자였죠. 둘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과 떨어져 골목길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서슴없이 발걸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차 문을 열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밤 공기가 매섭게 차가웠지만 제 땀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발소리가 들릴까 조심스럽게, 그러나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커다란 간판이 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두 사람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어떤 망설임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얗게 질린 제 시선에 두 사람의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비쳤습니다. 나란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깨어날 수 없는 악몽처럼 현실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설마 정말 내가 본 게 진짜야? 온몸에 혈관이 얼어붙고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머릿속은 텅 빈 듯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가운데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이 화산처럼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장이라도 호텔 안으로 뛰어들어가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들이닥치면 끝이야. 증거도 없고 결국 모든 게 발뺌으로 끝날 거야. 그저 술에 취해 들어갔을 뿐이라고 둘러대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지 않겠어? 차라리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겁게, 정말 무겁게. 그리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핸들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 핸들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뛰어들어가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증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날 밤 제 마음속엔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와 태어난 척 오늘 회식 힘들었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더 이상 제 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조차 낯설고 목소리조차 거짓말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증거를 잡아내겠다고. 단순히 의심이 아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제 눈앞에 남겨둬야겠다고요. 그날 밤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익숙한 듯한 말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회식 힘들었다. 짧은 그 말 속에서 저는 이미 진한 위선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묻어나는 술 냄새, 붉게 달아오른 얼굴. 겉으로는 피곤한 척 보였지만 제 눈으로 본 것을 떠올리면 결코 단순한 취기 때문이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술자리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흘려보낸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응시하며 그 작은 리모컨 버튼조차 누를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눈치를 살짝 살피더니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치 죄를 숨긴 사람의 도망치는 그림자처럼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져야 하는 걸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 분노는 제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동시에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였습니다. 증거. 확실한 증거 없이는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고. 당장 들이대봤자 아내는 발뺌하겠지. 술에 취해 잠시 쉬러 갔다고 둘러댈 게 분명하다. 그럼 결국 내가 가정을 흔드는 가해자로 전락하겠지. 분노와 이성 복수가 되고자 하는 충동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본능이 서로 엉켜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으로는 끝낼 수 없다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길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흥신소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흥신소라는 단어를 실제로 말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화나 소설 속 세계라 여겼던 그 단어가 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도움을 원하십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같은 부서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는데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진, 영상, 위치 기록 다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낯선 세상에 발을 내디딘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의심이 단순한 공상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밝혀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또 희망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직장에 앉아 있어도 책상 위의 문서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수십 개의 글자가 눈앞에서 춤을 춰도 머릿속에선 오직 한 장면만이 반복됐습니다. 호텔 문으로 들어가던 아내와 그 남자의 뒷모습.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려 해도 제 생각은 온통 아내의 발걸음을 쫓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회사에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남자와 단둘이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 속이 뒤틀리고 자존심이 가루처럼 무너져 갔습니다. 제가 남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존심이 발밑에서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로부터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화가 제 가슴을 철렁 무너뜨리기도 하고 동시에 확신을 준 순간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아내분이 그 남자와 단둘이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말은 너무도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제 인생 전체를 흔드는 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 눈앞에는 증거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단발머리, 회사에서 입고 갔던 블라우스,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옆에 선 남자의 손이 그녀의 어깨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늘 그러한 일상이라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손은 제 뜻과 상관없이 떨렸습니다. 얼굴은 화끈거렸고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지켜온 가정, 내가 믿어온 사랑,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결혼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흥신소 측에서는 추가로 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부탁했습니다. 끝까지 발뺌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밝혀주세요. 이후부터는 아내와 나누는 짧은 대화조차 작은 단서로 보였습니다. 제가 무심히 회식 이야기를 물으면 그녀는 깊은 디테일은 전혀 없는 말들로 잘라냈습니다. 뭐 별거 없어. 그냥 밥 먹고 노래방 갔다가 끝났어.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각 노래방이 아니라 호텔에 있었다는 것을. 그 단답이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제 귀엔 거짓으로 칠해진 또 하나의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휴대폰도 더 철저히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단순히 침대 머리맡에 두던 것이 이제는 집안 어디서든 손에서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조차 손에 꼭 쥐고 들어갔습니다. 그 곁눈질 하나하나가 오히려 그녀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펼쳐도 글자는 흐려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무언가를 논의해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표정을 보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온통 회한과 분노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흥신소가 확보해온 모든 사진과 영상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함께 손을 잡고 골목을 벗어나는 모습,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추가로 회사 지인을 통해 비공식적인 이야기까지 모았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같은 프로젝트 팀에서 늘 함께 있었고 퇴근길에도 자주 둘이 사라졌다는 목격담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작은 여지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아내는 회사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저는 그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수 있는 벼랑 끝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치밀하게 증거를 모은 뒤 부정할 수 없는 순간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의심에 흔들리는 남편이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쫓아갈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가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흥신소에서 확보해온 사진과 영상, 그리고 회사 지인들에게서 흘러나온 진술까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자기 합리화조차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본 것도 귀로 들은 것도 문서로 남겨놓은 것도 모두가 하나같이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 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마주 앉아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참아왔던 시간들, 스스로를 속이며 버텨온 수많은 밤들이 한 줄기에 모여 하나의 결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저녁을 정성스레 차려두고 거실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제가 평소와 다르게 준비해둔 식탁이 오히려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더니 무심히 묻습니다. 오늘은 웬일이야? 식탁이 깔끔하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오랜만에 해봤어. 근데 오늘은 회식 없었어? 아내는 살짝 눈동자를 피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바로 왔어. 그 순간 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바로 집에 왔다고.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날조차 사진으로 확인한 증거조차 다 부정하듯 태연하게 거짓말을 내뱉는 모습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말없이 식탁 밑에서 준비해 둔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미리 출력해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식탁 위에 늘어놓자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떨려 젓가락마저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제가 낮게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회사 동료랑 호텔 들어가는 게 그냥 농담이야? 나랑 살면서 이런 짓까지 하면서도 계속 발뺌할 거야? 아내는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그냥 같이 들어간 것뿐이야.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쓰러질까봐 잠깐 쉬려고 들어간 거야. 그 억지스러운 해명에 저는 비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질까봐 호텔이야? 웃으며 팔짱 끼고 들어가는 게 잠깐 쉬러 들어간 모습이냐고. 내가 바보라서 모를 줄 알아? 아내는 결국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이 흘러내리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그대로 무너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잠깐 마음이 흔들린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고 회사에서 힘들 때 위로가 됐어. 그 순간 제 몸속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들은 가장 잔인한 고백. 위로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서 천천히 흉기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위로? 위로라는 이름으로 남편을 속이고 가정을 부수는 게 내가 말하는 위로야?
아내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 진짜야. 그냥 대화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간 거야. 나도 잘못인 거 알아. 하지만 나도 외로웠어. 당신이 늘 무심했고 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안에 억눌린 분노가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무심했다고? 그래서 남편 몰래 회사 동료랑 호텔 가는 게 정당화돼? 그게 내 논리야? 아내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 집에 울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울음이 더 이상 저에게 어떤 연민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배신감만 짙게 남겼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변명은 충분히 들었어. 하지만 이건 단순히 우리 둘 문제로 끝나지 않아. 내가 아니라 내가 붙잡은 그 남자. 내 가정을 무너뜨린 그놈한테 나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야. 상간남 소송 반드시 진행한다. 아내는 숨이 막힌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 회사 사람들한테 다 알려질 거야. 나도 다 잃게 될 거라고.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잃을 건 다 잃었어. 내 마음도 내 신뢰도. 이제 내가 뭘 잃든 상관없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신기하게도 분노 대신 이상한 평온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고 나니 가벼워진 것처럼 차갑고 건조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눈물 흘리는 상대를 끌어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싸늘하게 선을 긋고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날 이후 제 모든 감정은 차갑게 골라졌습니다. 사랑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으로 해야 할 행동들만 제 머릿속에서 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이미 제 아내와의 신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는 붙잡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증거와 사실을 근거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흥신소에서 모아둔 사진과 영상, 정리된 기록,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전해준 정황 증언들까지 차곡차곡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확실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절규처럼 흩어져 있던 제 분노가 서서히 단단한 힘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냉철한 정의로 나아가는 의지였습니다. 며칠 후 소송장이 접수되었다는 통보가 상간남에게 전달됐습니다. 잠시 후 그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요. 가정 문제인데 제 인생까지 망치려 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가정을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내 인생을 걱정해달라고. 이미 늦었어. 법정에서 보자. 그제야 그는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소송은 곧바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내에도 곧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은밀한 뒷말이었지만 이내 사무실 전역으로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그 사람, 그 동료랑 그렇다더라. 결국 회사 상부까지 보고가 되었고 상간남은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직장 내 신뢰가 짓밟히자 사람들의 눈길은 한순간에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내가 자초한 대가다.
한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아내와 호텔로 향하던 남자가 이제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몰락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내 역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순간부터 회사 생활은 평범하게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차갑게 변한 팀원들의 눈길, 피하는 듯한 대화, 회식 자리에서의 따돌림.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쫓기듯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말을 섞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공기만 싸늘히 흘렀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며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이제 제 심장에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파탄 책임을 주장했고 아내는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결과 저는 양육권과 일부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아내는 빈손으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판결문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마지막 기회만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어. 내가 그걸 다 짓밟았고 그 대가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그 말과 함께 관계는 끝났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서조차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서조차 냉대받고 주변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상간남 역시 사회적 평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이리저리 전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아내와 호텔로 들어가던 당당한 모습은 더 이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정도 신뢰도 아내에 대한 사랑도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정의, 최소한의 자존심, 그리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을 택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평생 흔적으로 남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찾게 만드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된다면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직시하십시오.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차가운 이성으로 증거를 모으십시오. 그 후엔 반드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